오늘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분야, 그중에서도 국내 선두주자로 꼽히는 성일하이텍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체 시대에 폐배터리 재활용, 이거 정말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성일하이텍 하면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나 휴대폰, 노트북, ESS 같은 데 들어가는 리튬 2차 전지에서요.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핵심 광물들을 추출하는 거죠. 아, 그 유가금속들을 뽑아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걸 다시 배터리 소재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탄산 리튬, 황산 만간 이런 것들이고요. 전부 2차 전지 양극재 필수 원료들이죠. 그렇군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배터리 수거부터 최종 소재 생산까지 그 일괄 공정을 갖췄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성일하이텍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폐배터리를 먼저 잘게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요. 이걸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전처리 공정, 회사에서는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부릅니다. 전처리 공정. 네. 그리고 이 블랙 파우더에서 화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습식 재련을 통해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아주 높은 순도로 뽑아내는 거죠. 이게 후처리 공정이고 하이드로 센터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처리랑 후처리를 다 직접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폐배터리 가져와서 분쇄하고 거기서 금속 뽑아서 최종 제품까지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일괄 공정이 갖는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료 확보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니까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이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죠. 특히 이 후처리, 습식 재련 능력이 국내 최대 규모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고부가 가치 핵심 공정이거든요. 그렇군요. 국내 시장 개척자이면서 기술력도 상당하다는 건데 해외 거점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원료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나요? 네, 원료 확보가 중요하니까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또 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미국까지 해외 주요 거점에 전처리 공장, 즉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해외에서는 주로 전처리를 하는 거군요. 네, 일단 폐배터리 스크랩 같은 원료를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원료들은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들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이 있고요. 이게 수급이 좀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 쓴 폐배터리. 이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죠.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매입하는 배터리 파우더도 있습니다. 근데 매출 비중을 보면요. 아직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 거점은 원료 확보 역할이 크고 실제 매출은 국내 중심이네요. 근데 시장 선두주자라고 해도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치열합니다. 국내만 봐도 포스코 HY 클린 메탈, 여기는 포스코랑 중국 화이오 코발트 합작사죠. 네, 들어봤어요. 또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그룹 자회사고요. SK 에코플랜트도 있고요.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대기업들이 직접 재활용까지 하는군요. 그렇죠. 자기들 소재를 직접 조달하려고 재활용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는 더 쟁쟁합니다. 벨기에의 유미코아. 여기는 원래 양극재 글로벌 1위면서 재활용 설비도 세계 최대 규모고요. 잔통의 강자군요. 네, 그리고 미국에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테슬라 공동창업자가 세운 회사라 아주 주목받고 있죠. 미국 정부 지원도 받고요. 아, 테슬라 창업자가요? 네, JB 스트라우베리요. 그리고 캐나다의 라이사이클. 여기는 스포크 앤 허브 모델이라고 해서 전처리 공장은 여러 곳에 두고 후처리는 중앙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북미 유럽에서 빠르게 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브룸프.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사회사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처리 규모도 세계 최대죠. 와, 정말 글로벌 경쟁이 장난 아니네요. 이런 상황에서 성일하이테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최근에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년 말에 군산에 하이드로 센터 3공장을 완공했어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3공장이요?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후처리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보면요. 기존 1, 2공장이 니켈 기준으로 연간 4,000톤 정도였는데 신규 3공장이 1만 2천 톤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총 1만 6천 톤, 4배로 뛴 거죠.
4배, 엄청나네요. 그렇죠. 전처리 능력은 연간 15만 톤 규모고요. 미국 인디애나 전처리 공장도 올해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5만 대 규모인데 앞으로 1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략이 북미나 유럽에서 전처리 공장을 늘려서 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걸 국내 후처리 공장으로 가져와서 고부가 가치 소재를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럽도 기존 헝가리, 폴란드 외에 스페인 같은 곳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다만 최근에 독일 공장 투자 계획은 시장 상황 때문에 철회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기술 개발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요즘 LFP 배터리가 대세인데 이쪽이나 아니면 전고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준비는 어떤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에는 NCM 배터리 재활용이 중심이었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렇죠. 근데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 특허를 확보했고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FP는 근데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이 없어서 재활용해도 돈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회수하는 금속 가치가 NCM보다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술을 미리 확보해두는 차원입니다. 대비를 하는 거군요. 그럼 전고체 같은 완전 차세대 배터리는요? 그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이었죠. 미국 MIT에서 나온 팩토리얼 에너지라는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랑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을 해줬어요. 오, MIT 스핀오프 기업이랑요?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친환경 공정 기술인데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해서 습식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아예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시 공정수로 쓰는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2026년 상용화 목표고요. 폐수를 재활용한다고요? 환경 규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앞으로 유럽연합 같은 데서 배터리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 따지는 규제가 점점 강해질 거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RAAS라는 것도 있던데요. 서비스형 재활용. 네. RAS, 리커링 애스 서비스. 최근에 미국 대형 전기차 제조사랑 계약하면서 이 모델을 적용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단순히 폐배터리 하서 소재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폐배터리 처리부터 원료 재생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이에요. 사업 모델도 진화하는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엄청 늘었던데 아직 적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2분기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640억 원이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5%나 증가했죠. 와, 매출은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영업 손실이 1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작년 동기보다는 적자 폭이 줄어든 거고요. 재고 관련 손실 영향도 있었고요. 적자 폭은 줄었다. 그럼 하반기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산 3공장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증설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크고요. 또 해외에서 스크랩 확보를 위한 계약도 계속하고 있어서 원료 수급도 나아질 걸로 보고요.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군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5,200억 정도 되던데 올해 전체로는 아직 적자 전망이 우세한가요? 네, 2025년 전체 컨센서스는 아직 영업 적자 전망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계속 늘면서 적자 폭은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외에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도 좀 있었죠? 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콩고에서 코발트 수출을 중단하면서 최근 코발트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10월에만 거의 50% 올랐다고 하죠. 콩고가 코발트 주요 생산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 변동성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또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것도 공급망에 영향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5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소위 오버행이라고 하죠. 물량 부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시비 발행, 자금 조달 목적이겠죠? 네, 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 확보 목적일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법 제정 논의가 아주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기회 요인부터 보면
역시 국내 유일의 일괄 공정, 즉 수직 계열화를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헝가리, 미국 등 선제적으로 구축한 글로벌 원료 확보망, 그리고 최근 완료된 대규모 생산 능력, 캐파, 특히 하이드로센터 3공장이죠. 네, 또 있나요? LFP나 전고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법 통과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위험 요인은 어떤 걸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역시 핵심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아까 코발트 가격 급등 말씀하셨죠. 네, 이게 레깅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원료, 그러니까 폐배터리나 스크랩을 사오는 시점하고 이걸로 만든 제품, 황산니켈 같은 걸 파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만약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메탈 가격이 뚝 떨어지면 비싸게 사온 원료로 만든 제품을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수익성이 확 나빠지고 가지고 있던 재고 가치도 떨어져서 재고평가 손실까지 발생해요. 실제로 작년 2024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주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레깅 효과랑 재고평가 손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군요. 네. 그리고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도 무시 못하죠. 3공장 돌리려면 감가상각비나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요. 만약에 3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올라가면 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적자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램프업 지연 리스크라고 하고요. 신규 공장 가동률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원료 확보 경쟁 심화도 리스크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에코프로 같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뛰어들면서 폐배터리나 스크랩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러면 원료 매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혹시 좀 둔화될 가능성, 이것도 배터리 소재 수요나 공장 스크랩 발생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LFP 배터리 확산 같은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LFP는 앞서 말했듯이 NCM보다 회수금속 가치가 낮아서 수익성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네요. 성일하이텍, 분명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기술 변화라는 큰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성일하이텍이 가진 기술적 우위와 또 선제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외부 환경,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 변화 같은 것들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 LFP나 전고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변동성 큰 메탈 가격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어쩌면 단순 재활용을 넘어서 배터리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진화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